거리가 작품이 되고 낭만이 살아 숨쉬는 도시, 파리. 아름다운 생강을 천천히 따라가면 파리의 상징이자 프랑스의 랜드마크인 에펠탑과 최초의 고딕 양식 성당인 노트르담 대성당. 파리에 오시면 반드시 들려야 하는 이곳. 세계 3대 박물관인 르브르 박물관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미술 작품과 고대 유물들이 모여 있는 역사적인 박물관. 르브르 박물관으로 떠나볼까요? 와, 저희 오늘 루브르 박물관 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마 세계적인 미술관 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곳이 바로 이 르브르 박물관이지 않나 싶은데요. 그 명성에 걸맞게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방문객이 방문하는 미술관이 바로 이 르브르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아니, 얼마나 많이 오길래 가장 많은 인원이 그쵸? 온다고 네, 하잖아요. 궁금하시죠? 네. 평균 연간 약 1,000만 명의 1,000만 명. 우리 국민의 20%. 서울 시민 전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파리 갔는데 또 에펠탑이랑 루브르 안 가면 되게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필수 코스죠. 네. 그 루브르 박물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무려 38,000개의 작품이 403개의 수많은 방에 전시 또는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석기 시대 때부터 지금 21세기 현대까지의 작품이 전체 다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영국에서 공부를 했었었는데 방학 때 이제 루브르 박물관을 가려고 파리를 갔는데 저 앞까지만 그 피라미드 앞까지만 가보고 못 들어가 봤습니다. 왜 안 들어가셨어요? 휴관이니까 휴관 날 가셨어요? 어이가 없었죠. 저도 날짜 잘못 맞추셨네. 잘못 맞췄습니다. 르브르 박물관은 작품도 너무나도 유명하고 많이 있지만 사실 이 건축물 자체에도 정말 재미난 역사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르브르 박물관은 원래 궁전화된 요새였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니, 몰랐어요. 요새였다고요? 네, 원래는 이제 요새였고 궁전에서 지금의 박물관의 모습을 찾은 건데 제가 이 역사를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제 12세기 후반에 필립 2세라는 왕이 이제 프랑스 파리가 적들로부터 공격받을 것을 대비해서 이 요새를 짓습니다. 이 이후에 14세기에 이 샤를 5세라는 왕이 이 요새를 이제 루브르 궁전으로 다시 재건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점점 이제 좀 더 확장 공사를 이루어서 점점 더 큰 루브르로 이제 발전을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이 태양왕 루이 14세가 집권을 하면서 이제 베르사유 궁전을 짓게 됩니다. 정말 호화스러운 베르사유 궁전을 짓게 되는데 이제 이 루브르 궁전을 버려두고 베르사유로 향하죠. 그래서 이 루브르 궁전이 텅텅 비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이제 왕실이 컬렉션이 정말 많이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하에 많이 컬렉션도 이제 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짱 박혀 있었는데 그것들이 전부 이제 루브르 궁전으로 올라와서 전시하고 보관하도록 명령을 한 거죠. 1600년대부터 박물관이었던 거네요, 그 자리는. 루브르는. 맞습니다. 네. 루브르 박물관 뭐 얘기만 많이 들었지 이게 궁전이었네, 요새였네 이런 얘기는 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흥미진진해요, 벌써. 그러니까요. 네. 저도 궁금한 게 루이 14세가 루브르를 왜 버리고 베르사유로 떠났나요? 풍수지리 봤던 거 아니에요? 풍수지리. 좀 호화스러운 걸 좋아했던 그런 루이 14세 왕이 루브르는 좁다. 루브르는 나를 감당하기엔 너무 투스몰하다라고 해서 이제 베르사유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나폴레옹 1세가 집권을 하게 되면서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작품들을 이제 약탈해오거나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르브르 박물관이 점점 더 이제 대규모 박물관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프랑스는 또 프랑스 혁명을 거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외부에게 노출이 되는 그런 박물관은 아니었는데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국민들에게도 오픈이 되는 지금의 르브르 박물관의 모습으로 변화가 된 거죠. 네. 저 지금 사진에만 봐도 작품들이 너무 많이 걸려 있잖아요. 사실 저 작품들을 하루에 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루브르 박물관은 내가 그래도 잘 다녀왔다라고 할 만한 관람 팁이 있을까요, 혹시?
일단은 전 추천드리는 게 그 가서 티켓 사시면 되게 오래 걸려요. 줄이 너무 길어서 패스트 트랙 이런 게 있어요. 오, 그래요? 우선 입장권이 있어서 오, 제가 볼 때는 그냥 물론 좀 더 들긴 하지만 돈이 그래도 꿀팁이다. 맞아요. 그거 끊고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얼마입니까? 그거는 이제 검색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얼마로 몇 시간을 세이브할 수 그렇죠, 있다면 그렇죠. 이제- 아직도 막 줄 막 몇 시간씩 서죠. 그죠, 꽤 쓰죠. 근데 또 여행 다 풀려가지고 그렇고 네. 이게 워낙에 방대하다 보니까 뭐 대표적으로 모나리자를 본다고 하면은 그 모나리자를 찍고 가지만 모나리자 보러 가는 길에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 다 다 만나요. 있죠. 다 만나서 대표작을 정해놓고 가는 게 좋아요. 네, 근데 또 이 루브르 박물관에 재밌는 사실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 이 루브르 박물관 지하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저 가봤습니다. 역시 도슨트님. 가봤어요. 거기 위선 무슨 돌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돌이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바로 요 요새입니다. 이 요새 흔적이 루브르 박물관 지하엔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 유리 피라미드가 계속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루브르 궁 안에 있는 유리 피라미드의 의미가 그럼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네. 주실 수 있나요?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또 루브르 하면 상징적인 게 바로 이 유리 피라미드입니다. 맞아. 너무 네. 멋있어. 제가 알기로 저 유리 피라미드의 약간 그 의미가 과거와 현재를 잇는 그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죠? 네, 네. 제가 이 유리 피라미드가 또 어떻게 탄생했는지 잠깐 일화를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 유리 피라미드는 1989년 이 중국계 미국인 건축가인 바로 요분 에이오밍 페이에 의해서 건축이 됩니다. 네. 그럼 유리 피라미드가 없을 때 방문을 하셨네요. 아니 난 저런 거 취급 안 하지. 나는 오리지널 중요한 사람이거든. 어머. 그게 없을 때 다녀오신 분은 또 처음 뵙네요. 저도 루브르 얘기하면서 이거 없을 때 다녀왔다 처음 봤어요. 저도. 희귀하시. 나 집에 가서 사진 찾아봐야겠다 지금. 왜냐면 그때 1980년대 그렇게 해외여행이 활발하지도 않았고 맞아요. 루브르를 다녀왔다는 게 진짜 희귀한 일이었으니까. 그러네요. 정말. 사진 있을 텐데 저기 귀한 분을 네, 모시고. 광장에 찍은 사진 있을 거예요 아마. 네. 한번 나중에 꼭 보여주세요, 저희도. 찾아봐야겠네요. 네, 정말로. 네. 보여주세요. 네. 네. 이 에이오밍 페이가 근데 사실 이 유리 피라미드를 처음에 건축할 때 엄청나게 많은 난항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왜요? 이 프랑스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 외국인이 건축가로 선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좀 매우 획기적인 일이기도 했고요. 또한 이 유리 피라미드가 보시면 되게 좀 현대적인 네, 매우 맞아요. 현대적으로 지어져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이 루브르 궁전은 되게 좀 전통 양식에 네. 충실하게 지어진 그래서 이제 너무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견이 또 있었고 이 피라미드 하면 또 떠오르는 게 그 고대 이집트의 이제 그런 죽음을 상징하는 왕들의 무덤으로 사용되었던 그런 곳이라서 이제 정말 많은 그런 반대와 나중에 이제 폭력 시위로까지 번져서 정말 많은 시위 때문에 이제 좀 건축 초기에 많은 난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보니까 그 프랑스라서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보수적이어도 그 예술 쪽에서는 나름대로 좀 진보적인 예술을 많이 하는 맞아요. 곳이기 때문에 더 네. 가능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너무 예뻐, 맞아. 너무 예뻐, 맞아. 멋있죠. 야경이. 네. 진짜. 이 유리 피라미드가 밤이 되면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는데 그 주변에 있는 작은 피라미드들과 함께 불빛이 들어오고 또 분수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의 야경이 정말 너무 아름답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루브르 박물관과 야경을 꼭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석준 씨 꼭 가셔야겠네요. 좋아졌네. 피라미드를 못 본 한석준이. 다시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좋아졌네요 네. 진짜. 갔다 와야겠네. 이유진 큐레이터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루브르 박물관에 대해서 우리가 네. 많이 알게 됐네요. 네, 맞아요. 그동안 그냥 뭐 세계 최고다, 네. 모나리자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맞아요. 그런 줄만 알고 있었는데 과거의 요새였고 궁전이었고 뭐 그런 히스토리가 있다는 걸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알고 보니까 또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 피라미드 이야기도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루브르 박물관에 한 번밖에 안 가보신 도슨트님한테 저는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막상 제 주변에 다녀온 친구들만 봐도 사람들도 많고 치이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힘들기만 했어, 뭐 잘 모르겠어 이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오해를 바로잡아야 되는 게 전 2번 갔습니다. 2번 가셨습니다. 한 번 가지 않았습니다. 전 2번 갔습니다. 공부하러 2번 갔는데 근데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게 왜냐면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막 인터넷으로는 여행지 되게 멋있게 막 저렇게 찍혀 있는데 막상 가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볼 때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앞사람 뒤통수만 보고 왔다고 그런 맞아요. 얘기도 많아요. 사실 루브르 자체가 사람이 아까 말했지만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정말 이렇게 막 치여다니는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미슐랭 가이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그 이유를 사실은 이렇게 유진 크리에이터님의 설명을 듣고 갔으면 더 풍부하게 느낄 수 있고 감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 미리 좀 하고 가고 아 이런 게 좀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럼 알고 가면은 또 새로운 게 더 많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저 루브르 박물관의 역사 얘기는 좀 들어봤고 오늘 예술 작품에 대한 얘기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어쨌든 38,000점이나 되는 작품들이 네. 전시가 돼 있거나 보관돼 있거나 하다고 하니까 어떤 유명 작품들을 만나보게 되나요? 저희는 이제 모나리자밖에 모르는데 르브르 박물관을 가시면 꼭 봐야 하는 대표작 5를 제가 한번 꼽아드릴까 이거 진짜 합니다. 중요하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건 이거 봐야지. 가면 요것만은 그래도 꼭 보고 오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너무나도 유명한 아까 말씀해주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밀로의 비너스 네. 그리고 이 유명 스포츠 브랜드인 맞아요. 나이키. 네, 나이키가 바로 여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사모트라케의 니케 그리고 나폴레옹의 대관식 마지막으로는 맞습니다.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번 검색해봤는데 옛날에 한번 조사를 했대요.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루브르에 가는 사람들한테 조사했는데 루브르에 방문한 사람 중에 85%가 모나리자 보러 갔답니다. 근데 모나리자를 막상 보러 갔는데 실제로 보면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망했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사실 뭐 그림을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제일 궁금한 건 그래서 이게 얼마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예요? 돈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아니 왜냐면 이제 솔직히 궁금하죠. 궁금하잖아요. 어차피 나는 못 살 가격인 건 아는데 그리고 저 사람들이 뭐 내가 돈 준다고 팔 사람들도 아니고 근데 좀 궁금하긴 해요. 이거 도대체 얼마고? 경매나 이런 미술 시장에 직접적으로 거래된 적은 없어서 정확한 그런 값어치를 저희가 환산을 할 수는 없지만 이 프랑스 정부가 발표한 가격에 의하면 약 40조 내외입니다. 40조 원 내외입니다. 40조요? 네. 대한민국 정부 예산이 몇 해 전까지 440조였거든요. 일단은 다들 아시겠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이고 첫 번째 이게 희소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네. 다빈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렇죠. 화가잖아요. 근데 사실 화가라기 조금 뭐해요. 그렇죠. 과학자이기도 하고. 만능인이에요. 네. 만능인인데 회화가 20점이 채 안 돼요. 비쌀 수밖에 없네.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비쌀 아니 그 수밖에 우리 아는 그 황금 비율 인체에 있는 그 그림이랑 뭐 이렇게 해서 몇 개 없는 거예요? 황금 비율 그거는 노트가 따로 있고 저렇게 회화로 한 그 작품 회화로 또 안 치는 거예요? 안 치죠. 그건 데생으로 치는 거고, 치는 거고. 모델이 누군지 일단 설명을 하면은 네. 그 피렌체에 부유한 상인이었던 조콘다의 그 부인이에요. 부인. 조콘다요? 네. 왜 그러시죠? 아니 조시란 조신 줄 조섹스님? 알고. 예. 후손가네. 조신 줄 알고 제가. 네, 조콘다 부인인데, 그러니까 이제 다빈치한테 가서 의뢰를 한 거죠. 의뢰를 한 건데 되게 미인이었대요. 미인이었고 계속 몇 번을 가서 언제 완성되냐, 뭐 이제 다 됐냐 했는데 거의 3년을 갔대요. 근데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면 그 와이프 아내를 좀 흠모한 거 아니에요? 바람난 거 아니죠? 3년 동안. 흠모한 거 아니에요? 3년을 그렇게 계속. 근데 그래서 이제 여행을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완성됐으면 좋겠다. 근데 다빈치가 그랬대요. 그럼 여행 갔다 와서 완성하자고. 그랬는데 저 부인이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사실은 막장이네. 저 모나리자는 지금도 미완성이에요. 지금도 미완성인 게 다빈치가 죽기 전날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게 왜 프랑스에 있냐면 그 마지막에 프랑스와 1세의 초청을 막 갔단 말이에요. 네. 저게 미완성이라고 들고 갔어요. 숙제. 네, 프랑스에 들고 숙제 들고 그러니까 가듯이. 완성을 그러니까 안 한 건데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네. 저걸 미완성으로 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눈썹 이런 것도 있는데 손톱이 지금 제대로 안 그려져 있대요. 아 그래요? 네, 가까이서 보면 그래서 그 미완성의 이유 중에 하나가 손톱이에요.
조콘다 부인이라는 게 정설로 나오고 있지만 네. 이게 팩트로 나온 건 아니에요. 네. 무슨 얘기냐면 모나리자에 대해서 정확히 100%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소문이 많아요. 아, 저 여인에 대해서 맞아요. 여인도 과연 많고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인에 대한 소문도 많고 사실 정설도 저거지만 사실은 동성애를 했단 말이에요. 다빈치가. 동성애를 해서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고 사실은 저는 그냥 네. 그래 넘어간 건데 네. 그래서 그 동성 애인일 수도 있다라는 설도 계속 나와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동성 애인 이름이 살라이라는 사람인데 네. 제자였어요. 네. 제자이자 이제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살라이의 초상과 저 얼굴이 되게 닮았어요. 그래서 그런 설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쌓이면서 끊이질 않아요. 아저 그림에 대한 뒷이야기가 맞아요. 더 너무 궁금해지고 흥미롭구나. 또 하나 기법적인 걸 좀 보면은 저 여성의 각도예요. 네. 저게 르네상스 최고의 대작이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는 사람의 초상을 그릴 때 정면이나 측면을 봤어요. 그림을 그릴 때 측면을. 근데 약간 45도로 살짝 이렇게 했잖아요. 요즘 다 저렇게 찍잖아요. 요즘. 그랬잖아요. 후대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아니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미쳤잖아요. 저게 나중에 그 합스부르크 왕가의 초상화들을 보면 다 저 각도 아니에요? 그 거의 처음으로 그렸던 게 다빈치인 거예요. 그거의 시초인 거의 거예요? 시초인 저게? 거죠. 아 다 저렇게 그래요. 정면이거나 보통은 옆모습이었는데. 그죠. 아. 45도 각도를 한 거고 네. 또 하나가 사진처럼 잘 그리는 건 이미 다른 화가들이 했어요. 맞아. 이미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다빈치의 최고의 업적은 처음으로 그림에 공기를 담은 사람이에요. 공기를. 공기를. 네, 공기를 어떻게 담아요? 그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네. 그 전에는 그림을 초상을 그릴 때 윤곽선도 되게 또렷했어요. 또렷했고 다 이렇게 선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모나리자의 얼굴을 잘 보면은 선이 아닙니다. 선이 아니에요. 저기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해서 선으로 그은 게 아니라 문지른 거예요. 그래서 한 부분을 30번씩 문질렀대요. 그래서 저게 되게 은은한 미소가 생기면서도 진짜 사람 같은 거고 또 하나 사실 현실에서는 공기와 대기, 미세먼지 이런 것들 때문에 멀리 갈수록 푸른기가 돈대요. 그래서 저 모나리자의 뒷배경을 잘 보면 저 뒤에 멀리 있는 걸수록 푸른기가 돌고요. 네. 가까울수록 붉은기가 돈대요. 한마디로 그래서 다빈치는 거의 모든 것에 만능이었고 천재였기 때문에 그림에 처음으로 공기를 담은 사람인 거예요. 소름 돋았어. 와. 와 진짜 그러네. 그냥 볼 때랑 너무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경계선을 명확히 안 했네요. 머리카락도 그렇고 얼굴 선도 그렇고. 맞아요. 경계선이 명확하게 하나도 없네. 저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석적인 초상화가 된 거죠. 근데 거기다가 또 비밀도 많아. 비밀도 많아. 전설이 될 수밖에 없죠. 아 근데 그럼 여기서 제일 억울한 거는 조콘도네요. 그러니까 의뢰를 하고 돈도 줬는데 자기는 작품도 못 받고 그죠? 자기 와이프는 진짜 죽었어. 와이프가 와이프는 모델이었는데, 진짜 예, 그렇죠. 와이프한테 선물로 주려고 한 건데 죽었어. 선물도 못 받고. 그게 다빈치가 너무 완벽주의자였대요. 너무 완벽주의자라서 완성을 못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인생 살짝 대충 살아야지 너무 완벽하게 살려면 피곤하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리다가 나 갑자기 군사하기 생각났어. 딴 거 하는 거예요, 무슨 하고. 야 역시 이 썰 얘기가 재밌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무것도 규명되지 않은 건데 이 썰 얘기들이 재밌어요. 사실 모나리자를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전 그죠. 세계에. 근데 이렇게 뒷이야기까지 듣고 보니까 이제 좀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재밌네요, 진짜. 아, 오늘 정말 이렇게 네. 얘기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알면 알수록 조금씩 눈이 개안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술랭 가이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